1980년 12월 8일 전설적인 밴드 비틀스의 멤버였던 존 레논이 미국 뉴욕 맨하탄의 자택 앞에서 저격당했다. 범인은 존 레논의 광팬 마크 체프먼. 그는 소설 호밀밭의 파수꾼을 읽으며 체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존 레논이 암살되기 몇 시간 전 마크 체프먼은 존 레논에게 사인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사인을 해준 존 레논. 이 사인이 그의 생전 마지막 사인이 돼버렸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고 외치며 한때 세계 제패를 꿈꿨던 나폴레옹. 그는 말년에 대서양의 한 섬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았다. 당시 나폴레옹의 부검을 맡은 의사는 위에 구멍이 뚫려 있고 초기 암도 발견됐다. 하지만 이것이 최종적 사인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과연 의사의 말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일까? 혹시 나폴레옹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닌 누군가에 의한 살해, 즉 암살됐을 가능성이 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나폴레옹을 둘러싼 암살설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중 50여 년 전 스웨덴의 한 의사는 맹독성 약물인 비소 중독설을 주장했다. 측근에 의하면 나폴레옹은 말년에 구역질, 현기증 등과 같은 전형적인 만성 비소 중독 증상을 보였고 죽은 직후 머리카락을 입술에 감정한 결과 일반인 평균치의 10배가 넘는 비소가 검출됐다고 한다.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바로 나폴레옹의 신복 몬트론 장군. 그는 자신의 아내 알비노와 불륜을 저질렀던 나폴레옹에게 앙심을 품고 워털루 전투 패배 후 나폴레옹을 수행하겠다며 유배지인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동행했다. 그곳에서 몬트로는 와인통을 닦을 때 쓰던 비소를 와인에 타 나폴레옹을 중독시켰고 결국 죽음으로 몰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2000년 이를 입증할 증거가 공개되자 세계는 충격에 빠졌다. 몬트론이 아내 알비노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 당신에게 돌아가기 위해 나폴레옹을 병자로 만들 것이다 라는 계획이 적혀 있어 그가 나폴레옹을 독살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암살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대상자를 처단할 수 있는 방법인데 주로 숨어서 저격하거나 독극물을 먹이는 등 다른 사람들이 범행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동원한다. 암살과 관련된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등장해왔다. 사랑의 묘약인 줄 알고 히드라의 맹독을 속옷에 발라놓은 아내 때문에 숨을 거둔 헤라클레스부터 중국 한나라 고조 유방의 부인이 애첩의 아이를 미워해 맹독을 지닌 새의 날개로 술을 담갔다는 이야기까지 배신과 암투, 애증이 존재하던 역사 속에서 암살은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또한 정치적 혼란기가 거듭될수록 암살은 활개를 친다. 지금까지 수많은 정치가와 위인들이 암살로 목숨을 잃었고 그 결과로 세계 역사의 판도가 달라지기도 했다. 그리고 전장에서도 암살을 주도하는 저격수에 의해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름 루드밀라 M. 카블리첸코. 출생 우크라이나. 여성 저격수 랭킹 1위. 만약 역사상 최고의 여성 저격수로 불리는 파블리첸코가 없었다면 제2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1941년 키예브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던 중 독소 전쟁이 발발하자 24살의 나이에 구소련군에 자원 입대한다. 당시 보충병 담당 장교는 아름다운 미모의 파블리첸코를 보고 야전 간호병을 권했으나 그녀는 이를 거절했고 전쟁을 위해 양성된 2천여 명의 여성 저격수 중 한 명으로 활동하기 시작한다.
과거 사격 클럽에 가입해 훈련을 받은 경험 때문에 파블리첸코의 뛰어난 저격 실력은 얼마 가지 않아 드러난다. 벨리아 예프카 지역에서 2명을 저격하는 데 성공. 그 후 오데사 지역에서 2달 반 동안 187명을 포함해 무려 309명을 저격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파블리첸코의 저격 질주는 1942년 6월을 끝으로 멈추고 말았다. 적이 쏜 박격 포탄에 부상을 입은 것이다. 이에 구소련군은 영웅적인 여성 저격수를 구하기 위해 잠수함까지 동원해 후송시켰다. 이미 파블리첸코는 구소련군의 사기를 올려주는 최고의 상징적 인물이자 절대로 전사해선 안 될 영웅이었던 셈이다. 부상 후 교관으로 근무하며 종전까지 수백 명의 저격수를 양성한 파블리첸코가 만약 다치지 않고 저격수로 활동했다면 최대 700여 명의 독일군을 저격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전쟁이 끝난 후 파블리첸코는 구소련인 최초로 미국 백악관에 초청됐고 이후 많은 국제회의에 참석하며 활동했다고 전해진다. 일개 중대 규모의 사상자를 내 독일군 사이에서 공포 그 자체로 통했으며 그 결과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2년가량 앞당긴 것으로 평가되는 전설적인 저격수 파블리첸코. 그녀의 저격이 없었다면 세계 역사는 아마 오늘과는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나치 독일의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 쿠바의 독재자 피델 카스트로. 독재 정권을 휘둘렀던 히틀러와 카스트로를 처단하기 위해 수많은 암살 시도가 있었다. 성공했다면 세계사를 바꿀 수도 있었겠지만 결국 미수로 끝나면서 세계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와 직면해야 했다. 1944년 6월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독일군의 패색이 짙어지자 아돌프 히틀러에 반대하는 반나치 인사들은 쿠데타를 계획한다. 쿠데타의 핵심은 히틀러를 제거하는 발키리 작전이었다. 발키리 작전은 원래 히틀러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나치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수단으로서 총통이 히틀러의 명령 없이 예비군 총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전군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작전이었다. 하지만 반나치 세력은 이를 이용해 히틀러의 독재 정권에 맞서기로 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해 7월 이 모든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한다. 당시 독일군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깊은 신망을 받고 있던 루트비 베크 대장을 필두로 계획한 쿠데타의 내용은 단순했다. 폭탄으로 히틀러를 제거한 후 국방군이 장악하던 예비군 조직을 동원해 히틀러 추종자인 나치 친위대를 진압하고 루트비 베크 대장을 임시 수반으로 추대해 연합군과 항복 협상에 나선다는 것이었다. 1944년 7월 20일 히틀러 암살 임무를 맡은 국방군 본부 예비군 참모 슈타펜베르크가 히틀러의 비밀 지휘소였던 일명 늑대굴로 향했다. 당시 늑대굴은 아무리 고위 장교라도 무기를 비롯한 금속 물품을 휴대하고선 출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액체와 플라스틱을 이용한 특수 폭탄을 서류 가방에 넣고 들어가야 했다. 이 특수 폭탄은 시험관 안에 들어있는 캡슐이 깨지면 정확히 10분 후에 폭발하는 구조였다. 드디어 늑대굴에 도착한 슈타우펜베르크는 작전 테이블 아래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고 다른 참석자들 몰래 히틀러의 발 앞까지 밀어놓고 몇 분 후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히틀러 옆에 서 있던 하인츠 브란트 대령이 서류 가방을 발견하고 히틀러의 발에 방해가 될 것을 염려해 이를 테이블 뒤로 옮기면서 혼란에 빠진다. 낮 12시 42분경 폭탄이 터지면서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 폭발로 3명이 즉사하고 참석자들 상당수가 중상을 입었지만 히틀러는 무사했다. 두꺼운 참나무 테이블이 폭발의 충격을 막아주면서 찰과상만 입은 채 살아남을 수 있었다. 결국 발키리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고 히틀러는 친위대와 게슈타포를 동원해 가담자 색출에 나서면서 5천여 명이 처형당했다. 암살을 시도한 슈타우펜베르크 역시 위대한 독일이여 영원하리라 라는 말을 남기고 처형당한다. 한편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가장 많은 방법으로 시도된 암살의 주인공은 피델 카스트로다. 1962년 미국은 냉전의 전성기에 발생한 쿠바 미사일 위기를 계기로 당시 쿠바의 지도자였던 카스트로를 제거하기로 했다. 먼저 1958년 쿠바 공산혁명 직후 쿠바를 탈출한 1,500여 명의 망명자를 모아 제2506 여단이란 부대를 창설해 쿠바 침공을 감행했지만 허술한 보안 유지로 상륙과 동시에 대부분 전멸하는 등 참담한 실패를 맛봤다. 여기다 쿠바의 배후 구소련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난으로 군사력을 동원한 카스트로 축출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1960년대부터 미국 CIA를 중심으로 이른바 몽구스 작전이란 암살 작전을 전개하기에 이른다. 스쿠버 다이빙을 좋아했던 카스트로를 겨냥해 해파리 같은 수중 연체동물 촉수에 독을 발라 카리브해에 풀어놓는가 하면 알록달록한 조개 모양의 폭발물을 설치하기도 했다. 또 대중적 매력을 줄이기 위해 머리카락과 눈썹이 빠지도록 신발에 탈모제를 넣어두기도 하는 등 기상천외한 방법까지 동원되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한편의 드라마 같았던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 바로 카스트로의 옛 애인 마리타 로렌츠가 동원된 작전이었다. 19살의 나이에 카스트로를 만나 아이까지 임신했던 마리타는 누군가에 의해 납치돼 강제로 임신 중절을 당했고 카스트로와도 이별하게 된다. 미국 CIA는 카스트로에게 상처받아 복수심에 불타있을 마리타가 암살 작전의 제격이라 판단했고 카스트로를 암살하면 200만 달러를 현찰로 주겠다는 달콤한 제안까지 덧붙였다. 몇 달 후 마리타는 아바나 호텔로 카스트로를 찾아갔다. 그러나 마리타는 카스트로를 만나자마자 CIA가 준 독약 캡슐을 버리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에 카스트로는 마리타에게 권총을 쥐어주며 자신을 쏘라고 했지만 마리타는 차마 쏘지 못했고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다. 바람둥이 카스트로였지만 마리타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000년 한 기자회견에서 카스트로는 자신이 집권한 49년 동안 무려 638차례나 암살 시도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사석에선 암살 대회가 있다면 자신이 금메달을 땄을 것이란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현재 그는 동생 라울 카스트로에게 관자를 이양하고 여생을 보내고 있다. (1963년 11월 22일) 낮 12시 30분 텍사스 댈러스에서 카 퍼레이드를 하던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를 향해 3발의 총알이 날아들었다. 그중 2발이 케네디를 명중시키며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케네디 암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논란이 제기됐지만 케네디 암살조사위원회는 10개월간의 조사 끝에 공산주의자인 리 하비 오즈월드의 단독 범행 위에 다른 배후 세력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미국인 70% 이상이 케네디는 음모의 희생자라고 믿고 있을 정도로 음모론이 널리 퍼져 있다.
특히 총상의 각도와 탄도, 총상을 입을 당시 케네디의 움직임 등을 살펴보면 단독 범행으로 보기엔 의문점이 있음은 물론 케네디 암살 이틀 후 오즈월드가 경찰서로 호송되는 도중 살해된 점, 오즈월드를 죽인 잭 루비조차 구치소에서 의문사한 점 등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여기다 케네디 암살 사건의 관련 자료는 모두 극비 문서로 분류돼 미국 정부 공문서 보관소에 묻혀 있으며 2017년까지 주요 자료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해 놓았다. 미궁에 빠진 케네디 암살 사건은 그 후 수많은 음모론을 탄생시켰다. 미국 CIA가 케네디의 CIA 개혁을 막기 위해 케네디를 제거했다는 설부터 쿠바의 카스트로가 암살을 모의했다는 설, 케네디의 아내 제클린 케네디가 마피아와 짜고 남편을 죽였다는 황당한 설까지 제기됐다. 급기야 미국 하원 특별조사위원회가 새로운 내용을 발표하면서 음모론은 더욱 설득력이 있게 된다. 이들은 댈러스 경찰국의 무전기에 녹음된 당시의 사건 현장음을 찾아냈고 이를 통해 총 4발의 총알이 발사됐으며 오즈월드 이외의 사람이 저격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처럼 케네디 암살을 둘러싼 추측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만약 케네디 암살을 눈앞에서 목격한 여인이 있었다면 상황은 어떻게 변할까? 케네디 암살의 비밀을 밝힐 유일한 기록은 당시 댈러스에서 의류 제조업을 하던 에이브러햄 제프루더가 찍은 필름이다. 그는 사건이 일어나던 날 경사진 언덕에서 케네디의 카 퍼레이드를 무비 카메라로 찍었는데 이 필름이 공개되면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갈색 코트를 입고 러시아 중년 여성이 주로하는 스카프인 바부시카를 머리에 감고 있는 의문의 여인이 포착된 것이다. 일명 바부시카 레이디라고 불리는 이 여인은 총소리가 난 후 사람들이 땅에 주저앉거나 엎드린 반면 끝까지 선체로 사진을 찍었다. 무엇보다 제프루더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는 점에서 제프루더 필름 이상으로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었다. FBI는 사건의 진실을 풀어줄 바부시카 레이디를 수소문 했지만 신원은 파악하지 못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1976년 한 여인이 스스로 바부시카 레이디라고 주장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다. 댈러스의 한 술집에서 일하고 있는 그녀의 이름은 비벌리 올리버. 그녀는 오즈월드와 잭 루비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실제로 잭 루비의 수첩에 비벌리 올리버란 이름의 전화번호가 발견되면서 올리버가 바부시카 레이디란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다. 올리버의 주장에 따르면 몇 년 전 FBI 특별수사관이 찾아와 암살 현장을 촬영한 비디오를 요구해 전달했고 이후 그들과는 소식이 끊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주장엔 몇 가지 모순점이 있었다. 먼저 사건 당시 올리버의 나이는 17살이라고 했지만 사진에 찍힌 여인은 중년 여성에 가까웠고 그녀가 케네디를 찍었다는 카메라 역시 1967년부터 유통돼 사건이 일어난 1963년에는 유통되지 않은 기종이란 사실이 밝혀지면서 바부시카 레이디의 명성을 얻기 위한 것이란 의혹을 받았다. 과연 바부시카 레이디는 비벌리 올리버였을까? 20세기 최고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존 F 케네디의 암살 사건. 그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놈들이 날 해쳤어. 그러나 모든 사람을 해칠 순 없을 거야.
전직 구소련 스파이가 사망하기 몇 시간 전에 남긴 이 말은 자연사가 아닌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한 암살을 의미했다. 러시아 연방안보국 요원에서 2000년 영국으로 망명한 알렉산더 리트비넨코의 죽음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영국 간의 갈등이 깊어졌다. 사건을 조사하던 영국이 리트비넨코의 몸에서 희귀성 방사성 물질인 폴로늄 210이 검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죽음의 배후에 러시아 정부가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러시아는 영국의 정치적 도발이라고 강하게 맞섰지만 러시아 전 총리가 독극물에 중독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만 커갔다. 과연 사건이 발생하던 날 리트비넨코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2006년 11월 1일 리트비넨코는 런던 피카디리 광장에서 이탈리아인 마리오 스카라멜라를 만났다. 한 달 전 러시아 당국의 만행을 폭로하려다 살해당한 친구 안나 폴리고브스카야 사건과 관련한 서류를 넘겨받기 위해서였다. 이날 리트비넨코는 스카라멜라로부터 폴리코브스카야 사건 용의자들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전달받았고 러시아 연방안보국의 암살 대상자 리스트로 보이는 4명의 이름도 포함돼 있었다. 스카라멜라와 헤어진 후 리트비넨코는 격심한 구토 증세를 보였다. 정보요원 특유의 직감으로 독극물을 떠올린 그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달려가 위세척을 했지만 병세는 악화됐고 그해 11월 23일 사망했다. 평소 러시아를 배신한 스파이란 꼬리표를 갖고 있던 리트비넨코. 그의 암살 사건 배후자로 영국 경찰은 러시아를 지목했다. 리트비넨코의 몸에서 검출된 폴로늄 210은 라듐보다 5,000배 이상 강력한 방사능을 내뿜는 물질로 추출을 위해선 상당한 핵기술이 필요하므로 러시아 정부 기관만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리트비넨코 사망은 비극이지만 암살됐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범인 없는 시나리오만 존재하는 리트비넨코 암살 사건. 영국과 러시아는 서로 의혹만 품은 채 지금까지도 사건의 열쇠를 풀어줄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제거하기 위한 암살 시도는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세계인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암살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종교와 자선 활동에 쓰일 자산을 관리하려 설립한 바티칸 은행이 돈 세탁과 부정거래에 사용되는 등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즉위 직후부터 바티칸 은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을 해왔다. 또한 바티칸 은행이 소문대로 마피아의 자금 세탁소였다면 그들은 어떤 형태로든 보복할 위험이 크다. 실제로 최소 6명의 교황이 교살이나 독살 등의 방법으로 암살됐다. 요한 바오로 1세를 포함해 다른 13명의 교황의 죽음에 대해서도 암살 의혹이 떠돌고 있다. 그럼에도 프란치스코 교황은 암살 위협에 개의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며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진실을 밝히려는 자들을 막기 위한 암살 시도는 과거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역시 진행 중이다. 하지만 그 어떤 죽음도 진실 앞에선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배신과 음모 그리고 암살.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암살되는 사람들. 인류 역사에서 암살이 기록되지 않는 날은 언제쯤 올까?